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오면서 전국의 무더위는 해소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남, 호남, 제주도는 50에서 최대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북은 50에서 최대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남부와 경남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범죄도시 3가 전작에 이어 또 한 번 1000만 영화 반열에 올랐습니다. 최근 제기된 한국 영화 위기론, 그러니까 관객들이 과거처럼 영화관을 찾지 않는다는 우려를 딛고 흥행에 성공한 건데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사야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나흘째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더위에 지친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위를 이기는 나만의 방법, 꿀팁을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여름의 대표적인 보양 음식 모바일 치킨 쿠폰 준비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하루였죠. 오늘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는데요. 뜨거운 햇빛을 온몸으로 맞으며 실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폭염은 사실상 재난이 아니었을까요? 최근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카드 관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폭염에 노출돼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지하주차장에는 별도의 냉방시설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숨진 노동자는 사망 이틀 전 하루에 4만 3천 보를 걸었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트산업 노동조합은 오늘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실제로 쉬는 시간이 지켜지는 경우는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요. 특히 가스검침원이나 배달 노동자 같은 이동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는 그야말로 허상에 가깝다고 합니다. 폭염이라고 해서 업무 할당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열사병이 우려되는 노동자들에게 그늘막과 음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요. 엘니뇨 현상으로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대로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지난 5년 동안 여름철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는 152명, 이 가운데 23명은 더위로 목숨까지 잃었다고 하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더웠죠?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수염 깎았어요. 너무 더워서 수염을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수염 얘기해가지고 수염을 안 깎고 버틴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깔끔하게 아주 머리도 깎아야 되는데 미용실을 찾지 못해서 내일은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늘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잠시 저희가 흰소리를 좀 해봤고요. 뉴스 본격적으로 해보죠.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와 차관급 내정자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관급 인사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오늘 있었는데요. 특히 장미란 이 문체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대통령이 건네면서 길에서 만나면 몰라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념 촬영도 했는데 통상 이제 이 대통령이 차관급 내정자들에게 임명장 주는 장면이 이제 익숙한 장면이 아니어서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통상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받는 건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만큼 새로운 차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면서 대통령이 한 발언이 있죠. 그렇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한 뒤에 이제 오찬도 진행을 했는데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 말을 갈아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말을 듣자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이 뭔가 기준에 따라서 헌법 정신에 맞게 일을 해라 이런 취지다라고 한 것인데 그럼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불러오는 효과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일종의 공직 물갈이 이런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뭔가 전임 정부 시절에 타성에 젖어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산하단체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 어떤 사람은 어디에 쓸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차관들이 인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각 부처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텐데 적재적소 인사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리에 안 맞는 이 어떤 공직자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바꿔라. 이런 취지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를 둘러싸고 공직사회가 좀 술렁술렁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르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이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지만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통상 원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전후 맥락이 없으면 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고. 그런데 이 맥락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쓸 때 전 정권 관련된 인사 내지는 세력 또는 이 가까운 시민단체 사실은 통칭해서 이권 카르텔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 이게 불필요한 어떤 정치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결국 이것도 일종의 이제 인사 물갈이 이런 것들을 이 어떤 좀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술렁인다는 겁니다.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그게 곧 헌법 정신이다. 이런 논리적 귀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인사 문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보통 장관이 보통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차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이례적이지만 1급 공무원 전원을 교체한다. 사표를 내라고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좀 돌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환경부 얘기가 나오는데 예. 환경부의 본부 1급 실장들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본부의 1급 실장들은 기획조정실장, 기후탄소정책실장, 물관리정책실장 이렇게 3명이라는 건데요. 네. 환경부의 경우는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고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그러면 곧 인사쇄신이 단행되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상당히 여러모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대통령발 어떤 불가리의 시작점 아니냐 이런 관측인 건데 대통령실이 이게 좀 부담이 됐는지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게 아니라 장관 직권으로 인사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의 사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차관 인선이 발표가 되면서 이 절차는 잠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전 정권이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발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위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떨고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서 지난번에 이제 반국가 세력 발언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종의 반론 성격의 글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얘기는 종전선언이라든가 대북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군가 주장을 해서 이것이 사실상 북한의 선의만 믿고 사실상 어떤 불순한 의도까지 포함이 된 어떤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결국은 전 정권과 민주당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통일부의 경우에는 최근에 김용호 교수를 이제 장관 후보자에 지명을 했는데 상당히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법령에 보면은 통일부의 업무 분야는 크게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 홍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통일정책, 남북회담,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북한 정보 수집 분석, 통일교육, 남북 간 출입 관리 등인데 쭉 들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남북 간의 어떤 교류 협력을 전제한 그런 임무들입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면은 이러한 이 임무들에 대해서 그것이 대북 지원부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통일부가 예를 들면 북한 도발에 무슨 대응하는 입장문을 낸다든지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인데 네. 이 법령상에 규정된 임무하고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마침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또 썼습니다. 네.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갖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라면서 아직도 냉전조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겨냥한 거 아니냐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썼습니다.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던 게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고 이게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그 정책을 계속 발전시켰고 그럴 때 남북 관계가 발전했고 상당히 평화로웠고 균형외교도 증진됐고 경제도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는 듯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글을 쓸 때는 꼭 주어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해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태도 같기도 하고 정확한 비판과 논쟁 그리고 합리와 이성에 기초한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왜 저를 물고 들어가십니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한참 멀었죠. 네. 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내일 최종 보고서 낸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거의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정이 오늘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 이제 당정이 국회에서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 대책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논의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IAEA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일본이 구체적으로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 이 물음이 나왔는데 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건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 수산물 수입 금지한다는 것은 믿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산물 수입은 없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면서 동시에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역시 괴담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도 보였는데요. 앞서 윤지혁 원내대표라든가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성일종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반대하면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조치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더 촘촘하게 챙기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지금 의원들한테 비상대기령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에게 문자라든가 이런 공지를 통해서 네. 예를 들면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속 의원들에게 당분간 공무회 국외 출장은 자제해달라. 언제든지 의원총회와 상임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7월 한 달 동안 호남, 충청, 제주 등의 전국 순회를 해서 견역별 집회 그리고 현장 최고위를 동시에 개최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오늘 민주당하고 정의당 이 원내대표단이 만났는데 핵 오염수 태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구성하자. 그리고 일본의 원전 반대 의원 모임과 연대를 하는 방안을 앞으로 논의를 해보자. 이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야사당이 이제 함께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데 그 당시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뭐 문자를 주고받은 게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0일에 민주당 등의 야당들이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표결해서 채택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국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주 의원이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이제 갈 것이다. 그리고 가면 이제 골프를 칠 것이다. 한국인이 없는 지역에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짜달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논란이 커졌는데요. 결국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썼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에 개인적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공인으로서 앞으로도 유념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마약 괴담이라고 그랬나요? 뭐 그런 이제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지난 1일 울산시당 워크숍에 참석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한 얘기가 논란이 됐는데 이때 한 말이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네. 상당히 논란이 된 겁니다. 갑자기 이제 마약이 왜 나왔는지 이런 의문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김기현 대표의 이 마약 망언 그리고 이 아들의 코인 관련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윤리 제소를 결정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마약 망언은 지금 설명을 드렸고 아들의 코인 관련 논란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민주당의 경우에 김기현 대표 아들이 이 코인 관련 업체에 재직을 하면서 동시에 수십억 원대 먹튀 사기 의혹을 받는 이 NFT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를 겸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김기현 대표의 의정 활동과 관련돼서 이해 충돌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 측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윤리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위에 제소한 건수는 점점 쌓여가는데 윤리는 결정을 안 내리고 언제쯤 내리려나 모르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었다고 하는 사실은 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외교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에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해법을 수용을 했는데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의 생존 피해자 2명 그리고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이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면서 수용을 거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재단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이분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이 제3자 변제라는 거는 결국 재단이
이분들이 피해자분들이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대신 갚아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종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법원에 이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그렇죠. 피해자들이 안 받는다고 하니 법원에 맡겨놓겠다. 그러니 언제든지 법원에서 돈을 찾아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공탁 절차인 것이고 네. 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법적 절차가 종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상 이 논란은 여기서 이제 종결짓기로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제3자 변제안 반대하는 피해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피해자 측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이 일본 기업들의 국내 보유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관련된 현금화를 지금 법원 판결대로라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3자 변제를 이렇게 법적으로 완료를 하면서 이 현금화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변제 공탁은 변제를 위해서 공탁을 하는 건데 공탁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공탁서에 공탁을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은 법원에 있는 돈을 가져갈 권리만 남는 것이고 이 기업으로부터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현금화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노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결국 피해자들의 어떤 동의라든지 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찬성이라는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절차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공탁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 이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여야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선거제 개편 논의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양당 원내속 부대표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루어진 이른바 이 2+2, 2+2제를 발족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관련 3가지 결의안을 마련을 했고 지난 4월 달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었는데 최종 합의안 노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은 결렬이 됐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식의 2+2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대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월 총선을 이에 맞춰서 치르려면은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의원 정수 오히려 줄이겠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10% 그렇죠. 줄인다면 사론사고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선거제 개편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늘리거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행 유지를 하거나인데 네. 그러니까는 이게 새로운 쟁점을 또 제기를 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줄이자라고 하는. 네. 근데 줄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선거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연동되는 문제여서 그럼 사실 쟁점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퍼졌다. 그러면은 이게 합의가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선거제가 굉장히 복잡해서요. 국민을 과연 어느 정도 설득해가면서 국민의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겠는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지켜보고요. 금태섭 의원이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신당 준비 모임 단체 명칭이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정당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름이 새로운 정당이 되는 것이죠. 네. 이 실무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에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을 임명을 했고 대표를 따로 두지 않고 이 집행위원장 체제로 일단 실무를 이끌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는 9월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호희 전 대변인은 전국 운송 하역 노조가 이후에 이제 화물연대 그리고 전국 운수산업 노동조합 사무처장 등을 각각 지낸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총파업 2주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가 경제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렇게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이 15개 지역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계속 진행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총파업 기조 내지는 목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을 하는 거.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입법,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의 현안을 관철하겠다라는 거. 노조 탄압과 노동계약 그리고 이런 노동악법의 어떤 진행을 저지하겠다.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를 정치 세력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장관하고 경제 6개 단체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라고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고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 앞두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더위를 이기는 나만의 방법 꿀팁이 있다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53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제 더위 이기는 비결은 목 선풍기입니다. 오늘 사무실 엘베 수리 작업으로 1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목 선풍기 아니었으면 땀범벅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목 선풍기에 대해서 얘기 보내주셨고요. 9087님. 저의 더위 극복법은 여자친구와 여행 가서 수영 열심히 하고 맥주 한잔 하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 수영 후 맥주 한 잔이면 푹푹 찌는 무더위도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갑자기 많은 분들이 맥주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에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3만 원 상당 모바일 치킨 쿠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인터넷,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영화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마동석 배우가 주연을 맡은 범죄도시 3가 개봉 32일 만에 올해 첫 1000만 한국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이 팬데믹 시기 유일한 영화 1000만 영화였던 지난 편에 이어서 쌍천만을 달성한 건데요. 범죄도시 시리즈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번 1000만 돌파가 영화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집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통 뵐 기회가 없어서요. 이렇게 좋은 소식 있을 때 불러주셔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범죄도시 그 3는 당연히 보셨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보면서 다들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한국 영화계의 좀 위기를 강펀치로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 기대하셨는데요. 네. 네, 기대가 현실로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 관객들이 지금 안 찾아준다. 영화도 사실 뭐 이렇게 관객을 많이 끌 수 있는 영화가 별로 없다. 여러 걱정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범죄도시 3가 1000만 돌파할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어요? 범죄도시 3는 2편의 1000만에 이어서 그만큼 관객들이 속편에도 기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네. 원래 속편이면 전편보다 관객 수가 비슷하거나 뭐 조금 줄거나 아니면 잘 만든 경우에는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2편이 1000만이었으니 3편도 1000만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됐다. 네. 근데 마동석 배우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표현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22년에 범죄도시 2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뭐 거의 극장가가 고사 상태일 때였잖아요. 네. 3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한국 영화가 나왔던 때라서 그때는 뭐 경쟁작이든 뭐든 상관없이 정말 모든 한국 영화인들이 이 작품에 1000만의 박수를 보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2023년에는 지금 현재 한국 영화 뭐 점유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또 한 번 좀 1000만 영화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또 기획하고 주연을 한 마동석 배우 입장에서는 정말 기적처럼 반갑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가 이렇게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범죄도시 시리즈 이전에는요. 네. 1000만 영화다 하면 뭔가 그만큼의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좀 1000만 영화를 많이 노렸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범죄도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다양한 성공의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관객들의 이 시리즈를 향한 확고한 신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편, 2편, 3편 모두 한 번도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이런 신뢰를 확실히 얻은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좀 세상사 갑갑하잖아요. 이런 세상사를 좀 통쾌하게 날려버리는 마동석 배우의 이 펀치가 주는 통쾌함도 있고요. 그리고 그 쾌감을 극장에서 본 관객들이 영화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시원해, 괜찮아, 재밌어, 극장 가서 볼만해 라는 이 입소문을 퍼뜨려준 거, 그게 결국은 천만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 꼽아주셨어요. 신뢰하고 재미. 네.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우리 보통 이제 영화를 볼 때 물론 재미있어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칭해서 하긴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결의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동석 배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마동석 배우와 범죄도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캐릭터와 인물을 좀 떼어놓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마동석 배우에게 가지는, 그 마동석 배우가 등장해서 어떤 상황을 마치 주먹 하나로 모든 일을 이렇게 해결해버리는 그런 속 시원함을 지금까지도 전장에서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관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범죄도시에서 보여주는 마석도라는 이 형사의 캐릭터, 예.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생활감이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의롭죠. 예. 그러니까 나쁜 놈은 무조건 잡는다, 주먹으로 잡는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정의로운 캐릭터가 마동석 배우라는 이 기존의 캐릭터들과 합쳐지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난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 마석도라는 캐릭터 사실 뭐 단순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잘 살펴보면 사실 한국에서 가장 흥행했던 대표 형사 캐릭터의 2020년대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투캅스 1편에 박중훈 배우가 연기했던 그런 예. 칼같이 정의로운 형사의, 강철중 시리즈의 강철중처럼 나쁜 놈은 무조건 잡는 정의로운 형사인데 여기에 이 화력이 한 10배쯤 세진 요런 캐릭터로 이제 바뀌어 진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마블 시리즈 캐릭터 같은 느낌은 없어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마블 시리즈 우리나라가 유독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슈퍼히어로다 이런 얘기도 하죠. 이게 현실의 형사이기도 한데 거의 슈퍼히어로에 가까운 궤력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캐릭터를 다른 배우가 맡았다면 현실성 없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동석 배우가 가지는 그 어떤 육체적인 피지컬 힘,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블 캐릭터, 마블 영화에도 출연했었던 승리역자 같은 어떤 괴력의 아이콘 자체가 캐릭터 안에 녹아들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마동석 배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마블리라는 별명 있잖아요. 네. 굉장히 파괴력을 가진 배우인데 러블리한, 그러니까 나쁜 놈들 앞에서 누구보다 강하지만 약자는 반드시 지켜주는 캐릭터, 이런 것들이 정말 그동안의 모든 필모들이 쌓여서 저는 범죄도시의 마석도라는 캐릭터를 향한 사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현실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그런 분명히 현실에 대한 굉장히 갑갑함 이런 것들을 극장에서 해소하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마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기생충이 뭐 상 받고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때 인기를 끌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우리랑 시가가 비슷하구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게 범죄도시 시리즈는 해외에서 반응은 어때요?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2편부터도 해외에서 굉장히 그 판매율, 수출률이라고 하죠. 네. 좋았어요. 2편에서도 이제 입소문을 탔기 때문에 3편 같은 경우도 더 많은 국가에서도 극장 개봉을 하는 선판매도 진행이 됐었고요. 예. 아마 K-액션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크게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동석 배우 그야말로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배우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 자체가 국제적으로도 더 확산될 가능성도 높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너무 지나치게 마동석 배우 한 명한테 의존하는 영화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런 그 약점에 대해서는 마동석 배우와 제작진도 분명히 어떤 목소리가 들려올지 알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영화의 그 스토리 라인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해요. 네. 점점 더 나쁜 놈들이 나오고 그 나쁜 놈들을 얼마나 더 마석두라는 배우 주인공이 시원하게 통쾌하게 날려버리느냐. 하다못해 빌런의 역할은 얼마나 처절하게 맞는 것인가라고 예, 정해진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단순한 액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 범죄도시 1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의 교양학 같은 그런 시너지나 호흡은 2편, 3편으로 나오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대신 마석두라는 캐릭터가 너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리즈를 8편까지 기획했다라고 하는 마동석 배우는 좀 더 새로운 변주를 집어넣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박현편 입장에 혹시 제작자로 참여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박수 쳐주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관객들이 극장에 가서 극장의 즐거운 경험들을 다시 몸에 좀 익히셔야 또 다른 한국 영화들이 나왔을 때 또 재밌겠지, 극장에 가야지 라는 생각하고 가실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박수를 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한편으로는 저는 이 한 작품에 대한 쏠림 현상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영화표 값이 비싸고 또 이제 나가서 네. 하는 경험이 쉽지 않다 보니 실패하지 않는 영화만 본다라고 하는 어떤 쏠림 현상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범죄도시 3 재밌대. 2편도 봤었는데 괜찮았어라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영화만 보러 가는 이런 쏠림 현상이 오히려 좀 강화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도 좀 있고요. 예. 3편을 보고 났더니 4편을 진짜 잘 만들어야 이 시리즈가 롱런하겠다라는 생각이 하기는 했어요. 말씀하신 어떤 스토리의 점점 단순함 그리고 그 같은 액션이 보여주는 파괴력을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긴 바도 있거든요. 네네. 3편의 천만 굉장히 축하드리고 기쁜 일이지만 이제 정말 시리즈의 생명력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이야기의 다채로움 그리고 배우들 사이의 시너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완성도 높게 4편을 만드시면 좋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영화 위기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멀티플렉스가 뭐 지금 영화비를 비싸게 받기 때문에 뭐 거의 네. 2만 원 가깝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괜찮은 작품이 없어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단 두 가지 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극장 가격을 그 관객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게 사실이고요. 예. 두 번째는 뭐 볼만한 영화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극장에서 소위 말 버틸만한 영화들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또 이 작품들을 관객들이 보러 극장으로 가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조금 지금의 이 빙하기라고 얘기하는 위기론이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뭐 무조건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가 범죄도시 1000만을 만든 범죄도시보다 다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쏠림 현상을 조금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조금씩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극장으로 오시는 관객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흥행이 된다 그러면 극장관을 뭐 거의 전관 열다시피 해서 개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영화들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오게 되면 또 이런 그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문제들도 다시 한번 새로운 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찬찬히 좀 돌아보면서 호흡 조절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영화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범죄도시 3가 1000만 돌파하면서 뭔가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활력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직접 한번 뵈면서 인터뷰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 스크린 박현 편집장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원소 주기율표 열심히 배웠던 기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원소 주기율표들의 소개, 원소 이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주기율표 배워보세요. 수의 리베 부탁 노트네 남아를 시야여 이거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학교마다 다 달라가지고 20까지는 외웁니다. 이렇게. 아, 네. 그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한 그럼요. 20번까지 외우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주기율표와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오늘.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철학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약간 좀 무리를 빚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더합니다. 화학입니다. 화학이요? 네, 이렇게 매일 쉽지 않은 분야만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네. 우리가 그동안 소개한 책이 그렇게 쉬운 책들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좀 화학이라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나오니까 좀 그런데 소개해드린 책은요 원소의 이름에 대한 유래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화학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원소가 발견된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인문학적 지식도 배경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워낙에 다양한 화학 지식들이 나오니까 살짝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터 위더스의 원소의 이름입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네. 왜 우리가 원소 이름 역사까지 다 알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네. 화학이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관심을 별로 안 둬서 그렇지. 네. 뭐 폴리에테르, 폴리에스테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폴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근데 각각이 다 다른데. 우리가 연금술이 거의 몇천 년이 된 거잖아요. 그쵸. 연금술이 화학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연금술 영어가 이제 알케미라고 하는데 거기서 케미스트리가 나왔으니까요. 금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연금술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자, 이거 그러면은 원소에 네. 이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소의 이름에 시대적 상황, 인문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당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원소의 이름이라든가 그 유래라 이런 것들 설명하는 걸 보면 그 당대의 지식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많은 원소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죠. 그쵸. 뭐 우라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예전부터 알려진 원소는 7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금, 은, 구리, 철, 주석, 납, 수은이에요. 음. 이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 알려졌는데 금속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마침 고대에 알려진 태양계 천체가 7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대인들은 월화수목금토일 그렇죠. 이렇게 가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연일 리 없다. 이거는 반드시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 붙여요. 그래서 태양에 해당하는 금, 달에 해당하는 은, 화성에 해당하는 철, 수성에 해당하는 수은, 토성에 해당하는 납, 목성에 상응하는 주석, 금성에 해당하는 구리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로 갖다 붙이거든요. 네. 그런데 1대1 매칭은 7개니까 뭐 그런다 쳐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당대인들이 그 이유를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유가 실제로 있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갖다 붙인 게 뭐냐면 고대인들은 금속 역시 식물처럼 땅 속에서 씨가 있어가지고 그 씨에서 자라나서 생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자라나는 시간이요 식물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금속에 대응되는 천체에서 오는 빛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은 금의 영향을 받고 네. 화성은 철의 영향을 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란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어쨌든 땅 속에서 캐니까. 네, 그렇죠. 땅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었을 거야. 네, 네. 그런데 각각의 행성의 정령 같은 게 여기 다 깃들었을 거야.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식의 네, 사고방식을 맞습니다. 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책 내용도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쭉 스토리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네, 뭐 이게 줄거리 스토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네. 식으로 되게 병렬적으로 각 원소의 이름이 명명되는 과정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 약간 그 잘 읽히는 게 있고 좀 안 읽히는 게 있어요. 잘 읽히는 건 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연결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아 이거 재밌구나 하고 읽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건 좀 덜 읽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요. 원소의 이름에서 유래돼 가지고 아직도 나라 이름이 은나라인 나라가 있어요. 은나라요? 네.
금나라도 아니고 은나라요? 금나라는 아니고요. 어디예요? 은나라입니다. 예.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요? 예. 은의 화학 기호가 Ag인데요. 예. 은을 뜻하는 라틴어가 아르겐툼이거든요. 이 원소 기호에서 유래한 건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식민지 시대 남미에 도착한 스페인 화학 침략자들이요. 예. 라플라타강 상류에 은으로 된 산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 근데 라플라타가 라가 정관사 더거든요. 예. 그리고 플라타가 은이란 뜻이에요. 아. 네,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은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그 지역이 독립하고 플라타라는 스페인어 이름 대신에 은을 뜻하는 아르겐툼을 영어식으로 읽게 되니까 아르헨티나라고 읽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아르헨티나 뜻이요. 은나라인 셈인 거예요. 얼마나 은을 좋아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은을 찾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근데 왜 금나라라고 안 했을까? 여기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아, 그러게요. 네. 볼리비아에 은산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은 캐고 난 다음에 네. 은 때문에 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유럽이 엄청 고생했다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또 그 원소가 지금 국가 이름에 들어간 것도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국가 이름은 아닌데요. 네. 또 재밌게 남아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가스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스요? 네, 가스. 네. 1700년대에서 1800년대쯤에 종류가 다른 공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광부들이 지하에 구레 같은 공기 덩어리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 네. 그 광부들이 그 공기 덩어리들을 댐프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리고 크게 연소성 댐프와 질식성 댐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질식성 댐프가 사실 이산화탄소예요. 네. 나폴리 외곽에 그로타 델 까네라는 동굴이 있었는데요. 이게 번역하자면 그로타 델 까네 하니까 무슨 카페 이름처럼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개의 동굴이란 뜻이거든요. 개의 동굴요? 네. 그러니까 왜 개의 동굴이냐 하면 여기에 개를 끌고 들어가면요. 예.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개가 갑자기 호흡을 못하고 계속 그대로 두면 결국 죽게 되어서 생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공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무거우니까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예. 개가 그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신 거죠. 아.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사람은 괜찮은데 개만 이래?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작용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이스트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예. 가이스트가 독일어인데요. 예. 영혼이나 유령, 정신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고스트? 그렇죠. 영어로 네. 하면 고스트예요. 예. 그래서 이 가이스트에서 가스라는 말이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스 조심이라는 말은요. 네. 그 식으로 풀어 말하면 유령 조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어색한데요. 네. 근데 원소 이름을 통해서 역사도 알 수 있다면서요. 정식 역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시사 같은 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화약이란 말을 보면요. 이게 어디서 처음 쓰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질산 칼륨을 예전엔 초석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초석은 바로 화약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데요. 초석이 서기 492년에 중국 서적에서도 언급되면서 중국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쵸. 화약을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이 초석을 이용해 화약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그런 건 1040년 무렵부터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초석이 화약에 사용되기 이전부터 뭐 불을 피우는 데 쓰이거나 의약품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거죠. 상처에 바르고 곤충을 죽이고 전염병의 열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 초석으로 만들어진 화약의 이름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름이 화약이잖아요. 네. 약이죠, 약. 아. 뒤에 약자가 약국할 때 그 약이거든요. 아, 예. 이게 왜 약이냐 하면 실제로 초석을 이 전염병이라든가 상처를 치료한 데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약인데 근데 서양에서는 화약의 이름을 이렇게 약으로 안 부르고 건파우더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서양은 이 화약을 그 무기의 형태로 이제 처음 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기에 쓰일 수 있는 완성품 형태로 수입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화약은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초석이나 이런 것들은 쓰이다가 그런 것들이 화약처럼 이렇게 무기로 쓰이게 된 후에 서양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약은 왜 마약이라고 부르지? 네. 마약도 지사제로 쓰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네네. 그래서 마약이라고 부르는구나. 네, 이 약이라고 생각이 할 수 문득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네. 걸 이렇게 또 공통점을 찾아야 되네요. 근데 이 좀 보통 원소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 들어서는 네. 그 발견자 이름이나 이런 거 붙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재미가 좀 덜하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것도 그냥 붙이는 건 아니에요. 그 원소의 이름을 붙이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 유래들이 현대에도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발견된 것 중에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더해져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퀴리 부인으로 알려진 마리 퀴리가 있잖아요. 네. 이 마리 퀴리가 발견한 원소를 처음에는 폴로늄이라고 부르려고 했다고 그래요. 폴로늄. 네, 퀴리의 조국이 폴란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이름을 붙이려고 한 건데, 예. 그러니까 뭐 발견자 이름 대신에 발견자가 이제 폴로늄으로 부르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때가 폴란드가 독립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는 것은 잘못하면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폴란드를 독립한 어떤 국가나 존재로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민지가 되고 정복당했다는 건 이 국가가 없어졌다라는 그쵸. 건데 그게 국가 이름이 딱 앞으로 들어서는 건 이건 국가라고 선포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제 시대에 조선인 학자가 새로 발견한 원소를 조선륨이라고 이름 붙이고 세계 만방에 알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인 거예요. 네네. 결국 폴로늄이라는 이름은 실패했고요. 이 원소에 라듐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마리 퀴리가 발견한 원소에서 엄청난 방사선이 나와서 네. 퀴리가 그 전에 방사선에 라디에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럼 차라리 라듐 이렇게 그 라듐 이름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렵게 네. 뭐 역사 얘기 근데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굉장히 실제로는 어렵잖아요. 사실 좀 읽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과학책 굉장히 네. 쉬운 것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접근성도 좋아졌어요. 과학에 네.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 정말 과학을 쉽게 소개하는 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학책 자체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과학책이 말이 대중서지 사실은 대중을 위한 책이 아닌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읽어보면 그쵸. 와 이건 논문을 그대로 내셨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야말로 대중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첫 네. 번째가 너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중 소통에 능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많이 나온 게 또 하나 이유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과학적인 지식도 있지만 네. 대중들이 알기 때문에 그 좀 잘 통역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요즘에 기술이 발달하면 그것에서 비즈니스가 새로 생기면서 뭔가 부의 창출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증가한 게 한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과학이나 기술을 알면 또 비즈니스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과학을 과학으로만 접근하지 않고요. 다양한 관심사와 엮어서 소개하면서 그만큼 유익함을 증가시키고 있는 책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책 원소의 이름만 해도요. 원소의 이름이 붙는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인류사, 과학사, 화학사를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 뭐 신화, 전설, 천체, 역사 등 여러 배경적 지식들이 나열되니까 상당히 이게 지식적으로도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다 얘기가 겹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이것도 짚어주셔야죠. 네, 이게 여름 휴가철 가볍게 볼 책을 찾고 싶을 때 네. 이왕이면 효율적 독서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게 과학과 인문학을 동시에 알 수 있는 책이거든요. 예. 이 책을 보시면 1+1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청취자 3660님께서요. 서부 영화 보면 화약가루 총애받은 상처에 뿌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주 칙하면서 오늘 그래서 나- 화약을 불켜 그렇죠. 약이라고 하는구나. 네, 오늘 많은 알게 얘기를 됐습니다. 했지만 남은 건 화약이네요. 네, 오늘 주경야도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해안 지역과 제주도,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전남권과 제주도에, 아침부터 전북, 낮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권 남부, 늦은 오후부터 그 밖의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고 모레 오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경북 북부 내륙, 전라권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와 서해오도 50에서 150, 그 밖의 지역 20에서 60mm입니다. 특히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5도, 광주 24도 등 전국이 20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4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은 오늘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서해 중부 해상, 밤부터 제주도 바깥 먼바다에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6도, 습도 74%,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달 별세한 고 주석중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 많은 환자들이 비보에 슬픔을 표한 건 그의 의술이 뛰어나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식사 시간조차 아까워 연구실에서 생면을 부숴먹고 남겨두었을 생라면 수프가 대변하듯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의사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에 저절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일 겁니다. 의사 증원과 간호법 제정 등 각종 의료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세워져 있는 느낌을 받곤 하지만 실은 그 양극단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금세 마음을 고쳐먹곤 합니다. 치열한 병원 일상을 그린 에세이 메스를 손에 든 자를 최근 출간한 이수영 화순 전남대병원 대장학문외과 교수. 졸업한 동기 150여 명 중 의과를 지원한 사람은 그를 포함해 4명. 외과 수련을 마친 2014년 당장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에 연고도 없는 전남 화순으로 내려간 자칭 대책 없는 낭만주의자지만 그에게도 왜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앞날이 창창한 청년에게 시한부 선고를 하거나 말기암 환자의 배를 열었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배를 닫아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익숙해지기 힘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로부터 살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 느끼는 기쁨과 희열로 다시 수술실로 돌아가 메스를 잡는다는 그의 말에서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일본의 철학자 미야노 마키코가 의료인류학자인 이소노 마호와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매번 편지를 쓸 때마다 고민하던 이소노 마호. 하지만 결국 암세포가 뇌까지 퍼져 생명이 사그라들고 있는 마키코를 보다 못해 상담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전력을 다해 직구로 이 말을 던집니다. 오직 너만 자아낼 수 있는 말을 글로 남겨. 그 글이 세계에 어떻게 닿을지 지켜보기 전까지
절대로 죽지 마. 의사와 환자가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이 넓디 넓은 중간지대에서 의료 해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건지 오늘도 그 중간에 서서 고민해 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Close my eyes, only for a moment, and the moment's gone. All my dreams pass before my eyes, a curiosity, dust in the wind. All they are is dust in the wind. Same old song, 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All we do crumbles to the ground, though we refuse to see.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들으셨습니다. 이 가사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우리는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일 뿐. 땅과 하늘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가사가 중간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고 저희 PD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그렇게 선곡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기간 앞두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벤트 마련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더위를 이기는 나만의 방법 문자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84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여름엔 수분 보충을 잘하니까 덜 덥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지만 수박을 즐기고 있어요. 먹고 난 수박 껍질은 얇게 썰어서 나물로도 해먹고 얼굴에 오이 대신 팩도 해요. 이렇게 수박을 소비하면 버릴 게 없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수박 먹으면요. 저도 지난주에 수박 한 통 사가지고요. 혼자서 한 통을 다 먹었거든요. 근데 먹을 때마다 느끼지만 그 껍질을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 이게 아주 고민거리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8117님 더위를 이기는데 최고는 아이스크림이죠. 사 먹는 아이스크림은 한 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어서 우유에 과일청 넣고
넣고 얼려서 아이스크림 대신 먹고 있습니다. 더위도 식히고 건강 걱정도 조금은 덜 수 있답니다. 이렇게 좋은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102님 이열치열 운동을 해야죠. 열심히 운동하면서 땀으로 쫙 샤워하고 시원한 등목하고 맥주 한 모금 마시면 무더위 싹 날아갑니다. 그거는 맞긴 한데 맥주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맥주 먹으면은 운동한 효과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근데 맥주 생각은 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문자 굉장히 재치 있는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부터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드디어 이제 시작합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김성환의 시사에 잘 듣고 있다. 이렇게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더웠죠? 네, 더웠습니다. 엄청나게 더웠어요. 네, 오늘 전국이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9도로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였는데요. 예. 분당구가요 37.5도, 충북 진천이 35.4도였습니다.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른 곳이 많았는데 네. 오늘 특히나 더웠던 건 습도가 높으니까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아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수도권이 수원은 34도, 강원 인제가 34.3도, 청주가 34.9도로 중부지방 곳곳이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 충남 일부 대구 지역에는 폭염 경보, 그밖에 제주도와 동해안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밤사이에도 기온이 좀 내려가면 사람이 한숨을 돌리잖아요. 네. 그런데 밤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서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더위 덕분에 평일인데도 도심 속의 수영장이 굉장히 붐볐다고 하고요. 오히려 밥 먹으러 나오시는 직장인분들이 덜해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도시락이 또 잘 팔리는 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가기 싫으니까. 나가기 싫으니까. 네. 그리고 차가운 음료와 선풍기는 필수 품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찬바람 있는 데를 자꾸 찾아다니게 돼요. 그렇죠.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큰 건물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러니까 싶은 말이에요. 욕구가. 예. 근데 지금 또 반대로 무더위 시작되니까 온열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 소방당국의 그 집계를 보니까 어제 오후 3시 37분쯤에 광주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6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체온을 재보니까 41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화순의 한 운동장에서 50대 B 씨가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서 주민 10여 명이 대처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주민분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난 뒤에 신고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전북 완주에서 야외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하시던 분이 30대이신데 팔다리와 복부에 경련을 일으키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 증세를 보였는데요. 야외에서 대여섯 시간이나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1일 오후에는요. 아산에서 오한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된 분이 있었는데 이게 80대 분인데요. 야외에서 밭일을 오래 하셨고 서산에서도 50대 이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경기도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온열 질환자만 13명이 발생을 했고요. 축산농가도 평택 같은 경우는 지난 2일 무더위 때문에 닭 2,700여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고요. 오리하고 닭이 이제 무더위에 취약하니까 그렇죠. 집단 폐사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농가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네. 지금 굉장히 아마 바쁘실 거예요. 막 물 뿌리고 뭐 그 있죠, 뭐 분무기 같은 걸로 예. 뿌려서 체온 내려주느라고 아마 고생 많이 하실 것 같네요. 예, 올여름 전국 온열 질환자가 287명이나 발생했고요. 벌써 사망자도 2명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근데 온열 질환이 이렇게 예. 다 그냥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종류도 다르고 거기에 네. 따른 대처 방법도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열사병도 있고 일사병도 있잖아요. 네. 일사병이라고 부르는 질병의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서 생기는 일인데 햇볕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발병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 당연히 탈진과 비슷하다고 해서 열탈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더위 먹었다고 표현할 때요. 체온이 열탈진의 경우는 37도에서 40도까지 높아지게 되고요. 땀 흘리는 것은 물론이고 두통과 구토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은 체온 조절 기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40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신 상태나 혈압 또한 정상인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어지럽거나 두통을 호소하면서 40도가 넘으면 의식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네. 때는 이제 햇볕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늘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식이 있다면 비알코올성 음료를 마시게 해서 체온을 빨리 낮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열사병의 경우에는 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이 올라와서 이제 사람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네. 실내에서 무덥고 밀폐한 환경에서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오래 일하다가 열사병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다발성 장기 손상까지 이어지고 의식이 혼미해져서 치사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열사병의 환자의 경우에는 젊은 성인들도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 무조건 119 구조 요청해서 병원 가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물수건으로 혹은 뭐 그늘에서 체온을 내려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네. 뭐를 이렇게 물 같은 걸 마시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기도렌지 넘어가게 되면 네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온열 질환의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무더운 데서 의식이 혼미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농가 일이라고 하는 게 딱 시기가 정해져 있는 일이라 그렇죠. 그날 안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2인 1조로 일을 하시는 게 누군가 쓰러졌어도 대낮에 들판에 쓰러지시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열에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폭염에 특별히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은 아침이 이르다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시간이. 예, 뭐 서너 시 새벽부터 되면. 네. 일어나셔가지고 농사일을 하고, 그러니까 해가 막 들기 시작하고 아침 뭐 9시 10시만 돼도 벌써 뜨겁기 시작하니까 예. 가급적이면 햇빛이 많이 비치는 시간대는 좀 피하셔가지고 네. 일을 하시더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같이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무더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더운데 꺾이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더운 겁니까? 그러니까 폭염과 폭우가 줄무늬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내일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그냥 비 아니고 폭우. 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일은 또 폭우예요. 네, 그러니까 더위 걱정하시다 비 걱정하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며칠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이 내일 비가 내리면서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는데요. 호우특보와 폭염특보가 번갈아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체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예보가 됐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 전라도와 제주권에는 많은 곳은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북에는 120mm 이상, 강원과 경북 동해안, 남해안을 제외한 경남권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뒤에 추가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영주 같은 경우는 산사태가 나고 지금 피해 복구도 다 안 된 상황에서 또 비 소식이 들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경북 북부가 50에서 100mm 정도 비를 예상하고 많이 있거든요. 내리네요. 예, 산사태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비 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산사태나 이런 게 위험한 것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비 또 다시 내리면은 다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뭐 더우니까 그 아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경험하셨겠지만 물에 넣어야 보통, 돼요. 네, 그렇죠. 무조건 이럴 뭐 때. 대하든 그 욕조든 해수욕장이든 물에 넣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 일부러 이제 고무 튜브 같은 거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그거 안 되면은 뭐 워터파크나 이런데 수영장 데려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가면 요즘에 높아진 물가 때문에 아이고. 겁난다. 예. 그리고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후기로 올라온다고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장을 가면 아이들이 물놀이장에서도 위험하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데 그것도 그렇죠. 무섭지만 물가도 무서워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원래 물놀이장은 원래 비쌌어요, 사실은. 비쌌는데 요즘에요. 부담됐는데. 4인 가족이 워터파크를 다녀오신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4인 가족 비용이 28만 9천 원이 나왔답니다. 네 분이서 피자 1개, 음료수 4개, 핫도그 2개를 시켰는데 4만 6천 원에 커피 한 잔이 6천 원. 근데 그 캠핑장에 있는 수영장이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네. 인제에 있는 캠핑장을 갔었는데 저희가 6명이서 하룻밤 묵는데 18만 원을 줬었어요. 이게 몇 년 전 가격이긴 한데 거기 수영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사와서 먹을 수 있고. 근데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외부 음식 안 되죠. 반입이 예. 아예 안 되는데 예. 그러면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질이 좀 좋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음료수 같은 경우는 차갑게 많은 페트병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종이컵에 따라주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음식들이 뭐 핫도그며 소세지며 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냥 주는 수준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뭐 4인 가족 혹은 두 집이 같이 가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이러는데 네. 20만 원 이상 하루에 쓴다는 게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후기들이 많고 워터파크 부대 시설 이용 비용도 너무 비싸요. 선베드 하나 10만 원이라 그러는데 하루에. 아, 선베드 잘 못 빌리죠. 네, 선베드는 사실 또 선착순으로 앞에 계신 분만 가능하기도 한데 그 옆에 작은 것들도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입장료도요. 강원도에 있는 한 워터파크 성인 입장료가 1인당 8만 9천 원이래요. 주말 기준으로. 지난달에 비해서도 27%가 오른 상황이고 이미 이제 수도권의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성수기 요금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코로나 때 생긴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풀빌라에 다른 집하고 이렇게 섞여서 놀기가 서로 불편하니까 네. 우리 가족끼리 있는 빌라 한 채를 그러니까 풀빌라를 빌려서 수영장도 쓰고 또 가족끼리 뭘 해먹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괜찮은 풀빌라 한 채 빌리는데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박 가격이요. 그러니까 좀 낡은 것도 8, 90만 원 줘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덥다고 짜증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는 게 좋은데 또 물가 때문에 아이고 심장이야. 제 경험담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난 주말에 부산 갔다 왔는데요. 거긴 해수욕장이라서 좀 싸더라고요. 그냥 데리고 가도 되니까. 예. 아, 참 이렇게 안 움직일 수도 없고 안 움직일 움직이면 수도 또 없고요. 돈이고 고물가에 많은 분들이 참 정말 힘들어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뭐 지금 번 돈을 가지고 식비나 이런 거 빼고 나면 다 은행비 갚는데 써요라고 하는 인구가 300만이다. 뭐 이렇게 네. 또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참 이거 빨리 좀 물가 부담이 좀 덜어줘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근데 지금 뭐 휴가철만 되면 바가지 요금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네. 지자체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좀 대책을 만드는 겁니까?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 대부분이 이제 우선은 요금을 좀 정해서 받는다 그래요. 네. 사실 숙박업소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뭐 권장하는 어느 정도의 가격은 있습니다만 성수기엔 가격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집이 좀 저렴하게 받는다. 그러면 계속 비싸게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네. 피서철의 숙박요금 피크제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동해시에서 네. 숙박업소 중에서 많은 곳이 동참을 하면서 바가지 요금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3주 동안 96개 숙민박업소가 동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신고요금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인실에 11만 원, 그다음에 4인 이상 다인실에 25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하고 있거든요. 예. 합리적으로 숙박요금을 책정해야 다음에 또 오잖아요. 이게 여름 휴가철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2배 정도 받는 가격, 성수기 요금이니까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시 홈페이지에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하기로 했고요. 부산 수영구와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불매운동이나
관광 보이콧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자발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제가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신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일이 있어서 공항철도를 가끔 타는데 진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국내도 좋은데 많은 건 나도 안다. 그런데 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 많이 가까운 하죠. 동남아나 일본만 해도 좀 저렴하게 갈 수 있으니까 갔다 오겠다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성수기 때 바짝 벌어서 1년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올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다 뺏기고 나면 나중에 가가지고 네. 같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하철 9호선 혼잡도가 더 심해졌다고요? 저는 9호선 볼 때마다 약간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포 골드라인 얘기 계속 했지만 저도 9호선을 종종 이용하는데요. 네. 네, 전 대낮에 늘 많아요. 대낮에 타도 많아요. 늘 많아요. 주말에 타도 많고요. 아침 출근길에 오죽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새벽 6시에 출근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제 아는 PD님이 9호선을 맨날 타시는데 네. 그때 안 오면 숨이 막혀서 못 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그 김포 골드라인뿐만 아니라 4개 노선이 지납니다.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 골드라인이 그 김포공항역을 김포공항역으로 다 4개가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나는데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고양시와 부천을 잇는 대곡소사선이 개통이 됐는데요. 네, 그러면 김포공항역은 5개 노선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시루역 그 자체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김포공항역이 이제 그제 개통한 서해선의 대곡소사역까지 추가가 됐는데 네. 대곡소사역은 김포공항역에서 가장 깊은 지하 5층으로 환승을 하게 됩니다. 환승역이 80m 아래로 내려가서 환승하는 길이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멀어요? 네, 엄청 환승하는 게? 멉니다. 근데 지금은 대곡에서 소사까지만 오픈이 됐습니다만 이게 예. 사실은 일산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노선이 길어지게 되면 혼잡도가 더 커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 부천 쪽이 굉장히 혼잡하고 사실 김포 골드라인은 승객들이 실신하기도 하는 역이잖아요. 네. 여기에 혼잡도가 이제 9호선 이용객까지 설상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5호선도 연장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칸에 보통 160명 정도가 타면 혼잡도 100%입니다. 요 정도는 사람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150% 이상부터는 이제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9호선의 혼잡도가 최고 지금까지 197%였어요. 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150명 그쵸. 타는데 300명 탄다는 얘기예요. 김포 골드라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곡 소사 요 라인이 추가가 되고 나서 지금 20% 30%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예. 게다가 환승이 너무 길기 때문에 환승이 복병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요. 일산까지 8월 이후에 노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오늘도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타봤어요. 타보니까 네. 진짜 너무너무 많이 막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한 양에. 그런데 실제로 이 노선이 그 지금까지는 돌아가는 역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보통 자동차로 30분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40분 이렇게 돌아가는 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대곡 소사가 생기면서 한 30분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질러가지고 김포공항 지나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혼잡도가 높아져도 30분, 아침 30분을 줄일 수 그럼요.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무릅쓰고 타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혼잡도는 지금보다 10%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포시에서 사시는 분들도 만약에 5호선 연장하게 되면은 타시게 되죠. 김포공항역으로 올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또 환승하고. 예. 김포공항 이게 노선이 이렇게 많아서 과연 어느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정말 혼잡도가 네. 높아질 거가 걱정이 되는데 좀 대비책 같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배차 간격을 좀 줄이고 차량도 4량에서 6량 늘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약 그렇게 되면 최고 혼잡도가 219%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 대곡 소사 구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한 10%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8월 이후에 늘어나게 되면 지금 급행 2회, 일반 2회 요 정도에서 열차 4번을 더
늘린다고 하는데 양도 2량 정도 더 늘리고 예. 그래도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미리미리 좀 시뮬레이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본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도쿄 번화가 빌딩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오늘 오후 3시 15분께 신바시 한 빌딩에서 폭발음과 함께 회색 연기가 나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예? 이 건물이요. 지하 1층에 지상 8층 건물이었는데 4명 정도가 지금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부상자 4명인데 2명은 2층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오픈 준비 중이던 남성과 여성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은 지나가던 50대 7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경미한 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화재는 빌딩 2, 3층에서 진행이 됐고 빌딩 창문의 유리도 깨져서 파편이 주변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여기가 신바시역에서 서쪽으로 약 300m 떨어진 번화가인데요. 폭발음이 2층에서 발생했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SNS에도 2층 빌딩이 타고 있는 그런 화면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폭발 원인이 뭔지 이걸 좀 규명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네요.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미혼 남녀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15쌍이 커플로 매칭됐습니까? 네. 참가자들은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번 정도 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1000명이 넘게 1188명이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미혼 남녀 100명을 뽑았습니다. 성남에 살고 있거나 주민등록지가 그러면 아니면 성남 내의 기업체에 다니는 27세에서 39세의 미혼 남녀 100명 그러니까 50쌍이 참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연애 코칭 성격 유형 검사, 1대1 대화 시간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고요. 50쌍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15쌍이 커플로 맺어져서 추후에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신청 당시에 사실은 비난의 목소리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신청자가 몰렸으니까 결국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가자들의 호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신상진 시장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예.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팅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팅 행사 네네. 추진하고 네.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벌써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전면 재검토 상황이거든요. 서울팀 같은 경우는. 예.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겨우 커플로 매칭되는 거잖아요. 결혼한 아니 것도 아니고. 커플로 매칭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커플로 매칭된 자격이 주어지는 네, 그중에서 어쨌든 다 15쌍이 매칭이 됐으니까. 네. 30%. 우리가 사귀는 것도 이렇게 100대 1 경쟁을 뚫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전에 태어난 게 다행인가요? 참 여러 가지로. 글쎄요. 예, 온갖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같은 소수인종을 우대해온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1960년대부터 이어져 왔고 미국 사회가 인종의 다양성을 중시해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잇따라 이런 보수적 판결을 쏟아내면서 사법의 정치화 논란도 커진 상황입니다. 세계이면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네.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하던 1961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관이 지원자의 인종, 신념,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행정명령에 당시 서명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흑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그 이후에 미국 원주민, 히스패닉, 여성으로도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후임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었는데요. 65년에 이 차별 금지 대상을 연방정부 전체로 확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네. 그 이후에 미국의 각 대학들이 이렇게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입학제도를 잇따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68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이후에 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더 확산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미국 진보의 정신을 대표하는 정책이었고요.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가산점을 준다던가 인종별 입학 기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학업 성적이 좀 낮은 편인 흑인, 히스패닉 같은 소수 인종이 입시에서 우대를 받도록 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0여 년간 사람이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게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출발선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출발선을 맞춰주는 작업을 그렇습니다.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역차별 논란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수인종을 우대하니까 실력이 없는 흑인과 히스패닉들이 자격이 부족한데도 대학에 합격한다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이 78년에 특정 인종 할당제를 도입한다던가 무조건 가산점을 주는 인종 쿼터제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했어요. 네. 하지만 입학 사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면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인종을 고려하는 거는 합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계속돼 왔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도 성적이 우수한 백인,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한다라는 논란은 이어졌고요. 그래서 1996년에는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등을 통해서 이 정책을 금지한 주가 생겨났습니다. 현재는 9개 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에 대한 역차별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립대학인 하버드대학, 공립대학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 거였습니다. 네. 그동안 1심, 2심은 인종만을 근거로 정원의 틀을 정하는 건 위헌인데 인종을 고려하는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합헌이다라고 대학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 의견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했는데요. 이게 아시아인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라는 점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판결은 대학에 관해서 내려진 거잖아요. 입학 사정에 대한. 그런데 네. 이 원칙이 채용으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데요. 왜냐하면 2020년 기준으로 지금 미국의 500대 기업 중에 200개 이상이 소수계를 우대하는 다양성, 평등, 포용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제 아시아계 또 백인 근로자들 취업준비생들이 역차별을 방지해달라라는 소송,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충실하게 지키지 않게 될 가능성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종을 기준으로 쿼터를 두는 것은 위헌이다. 네네. 다만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런 방식은 그건 합헌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것조차도 위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종에 대한 어떤 배려, 네. 미국 사회의 인종별로 어떤 평등하지는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 세계가 다 아는 바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흑인과 히스패닉에 대한 가산점 같은 것들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네.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지금보단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96년에 캘리포니아주가 이 정책을 폐지했거든요. 거기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 버클리 캠퍼스의 흑인과 히스패닉 입학자는 이 폐지가 되니까 한 40% 가까이 줄어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UCLA의 경우는 현재 학부 재학생 중에 아시아계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히스패닉은 22%, 흑인은 3% 순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명문 학교에서 백인, 아시아계 입학자는 늘어나겠지만 흑인과 히스패닉 비율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미국 사회 상층부의 다양성이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쿼터제 그 우대 정책을 했다 하더라도 네네네. 미국 사회는 결국 여전히 불평등한 그렇죠. 사회인데 네. 이거마저도 없으면 더 불평등해지지 그렇죠. 않겠느냐. 근데 아시아계 학생들은 어때요? 유리합니까? 아니면 불리합니까? 일단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아시아계가 5.6%입니다. 미국 인종별 구성에서요. 네. 히스패닉은 18, 흑인은 12% 정도거든요. 근데 인구 비중이 좀 떨어지잖아요. 히스패닉과 흑인보다는 많이 네. 낮기 때문에 소수계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나머지 인종보다 소외될 가능성이 큰 것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측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번 판결로 성적이 우수했는데도 명문대학 입학이 더 까다로웠던 아시아계에는 유리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아시아계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하버드대 지원자 중에 학업 성적이 하위 40%에 속한 흑인 미국인의 합격률이 상위 10%에 속했던 아시아계 미국인 합격률보다 높았다라는 점을 특히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입학 서류 수준이 비슷해도 아시아계가 대학에 합격할 확률은 25%인데 백인은 35, 중남미계는 75, 흑인이라면 95%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 인종 중에서도 소수인 아시아계는 더 차별을 받았으니까 아마도 조금은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 반론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미국 대학들이 그러면 이제 다양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험 성적 비중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 특히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이 미국의 어떤 다른 커뮤니티보다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 가난한 아시아인에 속하는 동남아 난민 출신 등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요. 부유한 고학력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도, 중국계 아시안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아시아계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계 미국인이 2,300만 명인데 중국하고 인도인은 500만 명이에요. 가장 많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필리핀인, 베트남인 그리고 한국인이 190만 명, 일본인이 150만 명 순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익은 이제 백인이 누리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왜냐하면 흑백 갈등은 여전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판결로 다양성이 약화되면 판결에 반발한 흑인과 히스패닉이 백인이 아니라 아시아계에 대해서 증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평등한 사회라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한 게 결국 아시아계를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흑인하고 히스패닉계는 논외였고 아시아계 이거 봐라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야라고 백인들이 보통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간에 아시아계가 우리 불평등하다고 지금 이렇게 법을 바꿔놓으면은 네. 결국 아시아계가 맨 바깥에 백인 바깥에 서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모든 포화를 다 맞으면서 결국 그렇다고 해서 평등하지 않은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한 그렇죠. 그 사회에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네. 되는 게 맞는 건가? 과연 이 장치를 없애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반론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명문대학들은 지금 대입 제도를 아예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정한 대입 제도를 아예 대학들이 나서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번 소송 과정에서 알려진 건데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 백인 학생의 43%가요. 동문, 교직원, 기부자의 가족이거나 체육 특기자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기관을 지낸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펜싱과 조정 같은 귀족 스포츠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고가의 입시 컨설팅이 속하지 않는 입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듀크대는 이렇게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폐지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우대 정책을 확대하겠다라는 대안을 발표했고요. 지금 미국 대학들이 SAT 전형 비중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왜냐하면 SAT가 고액과외를 받은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컬럼비아대가 올해 아이비리그 중에서는 처음으로 입시에서 SAT를 영구히 배제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입학 컨설팅 비용이요. 아이비리그의 경우에 평균 75만 달러랍니다. 우리 돈으로 9억 9천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고요. 비싸요? 네, 대학 등록금은 9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까지 올랐으니까요. 정말 가기 어려운 그런 우리 대학들이죠. 사회도 백인들도 네. 엄청나게 과외받아야 그렇죠. 명문대 간다고 그런 얘기들을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것 말고도 네. 지금 연방대법원이 잇따라 지금 판결을 내놓은 것마다 지금 입시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아주 보수적인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구도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보수 성향 판사가 3명이나 임명이 돼버렸어요. 네. 보수 우위인데 보수 성향이 6, 진보 성향 3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쪽이 우위여도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 적은 별로 예. 없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렇게 이제 재편이 되면서 앞으로 봐라 보수적 판결이 잇따라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370일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지난달 29일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 다음 날에는 연간 소득이 우리 돈으로 3억 2,700만 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는 우리 돈으로 한 2,600만 원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 주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2030들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 탕감이란 걸 공약으로 많이 내세웠었잖아요. 네. 작년에 중간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의회 예산국이 여기에 527조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그 전에 의회 승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들여서 이번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장에서 성적인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법이 이제 내놓고 있었는데 예.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가 더 우선하다라면서 지금 이 업체가 동성 커플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 보수적인 판결이 지금 이틀 새에 3건이나 내려졌고요. 사실 근데 최근에 흑인 유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선거구를 나눈 주들의 결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대법원이 잇따라 내놓으면서 보수적인 대법원도 이런 진보적인 판결을 하네라는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후에 대법원이 잇따라서 지금 3개나 이런 판결을 내놓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형 사건에서 보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러면 눈속임을 했던 것이냐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코지는 앞으로 민주당 내 강경 세력이 대법관 정원 확대라던가 대법관 임기제 같은 대법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6대 3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수 6과 진보 네. 3. 근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13명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임기별로 돌아오면은 그 해당 임기에 돌아올 때 그때 대통령이나 뭐 네네. 대법관이 교체. 대법원장이 네.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종신직이니까 종신직입니다. 예. 사망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그냥 그렇죠. 임명하니까 지금 네. 6대 3이란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근데 거잖아요. 공교롭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사실 이렇게 3명이나 사망하는 그러네.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럼 계속 이럴 거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당분간 바뀌기가 어렵죠. 바이든 대통령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내려지니까 비정상적 법원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지니까 긴급 연설을 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이렇게 비판한다는 게 좀 이례적인 그렇죠. 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아무래도 내년 대선에서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금 그 보수 우위 구도가 된 대법원 때문에 좀 자기들이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점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작년 6월에 또 굉장한 판결이 나왔었죠. 임진용지권. 그렇습니다. 네. 대법원이 그 판례를 폐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여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5개월 뒤에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상하원 다 참패한다고 예상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맞아요. 민주당이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이 예. 판례 때 이 판결 때문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중에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쪽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일단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자꾸 보수 성향 판결을 내리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점을 공화당 안에서도 슬슬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흑인, 라틴계, 중산층에 대해서 공화당이 약간 좀 취약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더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패닉계가 흑인계가 인구가 많은데 지금 네.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아까 16%에다가 더 더하면 20몇 %도 네. 그러니까 백인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등 돌리면은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공화당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할 그렇죠. 법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지금 누구 쪽이 더 유리한 거예요? 이러면 그 얘기가- 바이든하고 민주당 쪽이 유리한 거예요? 공화당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이게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거 선거를 일단 해봐야 되니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핵심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네. 일단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죠. 하지만 그래서 민주당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라는 이제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서 대중들의 여론은 좀 나뉘어 있긴 한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젊은층, 흑인, 라틴계 등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찬성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토끼라고 하잖아요. 예, 네. 예. 아군을 끌어들일 수, 결집시킬 네.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방 대법원 개편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당장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의회 구도가 분열돼 있으니까 개혁이 실제로 이루어지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이제 뭐 부패 스캔들 같은 게 폭로가 되면서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29%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의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